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용근입니다. 오늘은 메가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순서로는 메가 구조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메가 구조 시스템에서 주로 나타내는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가 구조가 나타나기 쉬운 초고층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대경강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 구조 시스템의 사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 구조 시스템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초고층화되고 또는 대경관화 그리고 대공관화됨에 따라서 일부 구조 부재들의 많은 힘들이 집중되어서 구조 부재들이 커집니다. 그렇죠? 커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 층의 하중들을 어느 한 부재가 지지하게 되거나 또는 무지주 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형 구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들 대형 구조 시스템을 메가 구조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메가 구조 시스템은 힘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내고 그 다음에 때로는 모듈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트러스와 같이 평면 트러스가 아니라 3차원 트러스, 입체 트러스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다음에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고강도, 고성능 구조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요소를 미적 요소로 활용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고 이 밖에도 특별한 구조적 장치들이 있는 것이 대형 구조 시스템, 메가 구조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구조는 힘을 많이 받는 중력 및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서 보통 메가 프레임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초고층 구조, 대경강 구조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메가 구조 시스템에서 메가 프레임, 그 다음에 초고층 구조, 대경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 프레임 스트럭처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가 프레임이라고 하면 골조를 얘기하죠. 골조를 얘기하는데 그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은 구조 부재가 대형화된 것을 말합니다. 대형화된 골조로서 보통 기둥이 대형화돼서 보통 메가 기둥이라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가세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횡력 저항 시스템뿐만 아니라 중력 저항 시스템으로서 활용 가능한 가세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기둥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가세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형 그 다음에 대형 트러스, 그 다음에 전단벽도 이제 두께가 되게 두꺼운 전단벽 등을 사용하여서 중력 하중뿐만 아니라 수평 하중 등 각 하중에 대해서 안전성과 사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조 시스템을 우리는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메가 프레임 스트럭처는 보면 일단 컬럼이 있고요. 메가 컬럼, 그죠? 그 다음에 경사진 기둥과 같은 그리고 횡력에 저항하는 메가 브레이스, 그 다음에 메가 리지드 빔이라는 메가 큰 빔이 또 때로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벨트 트러스. 저희가 아울리거미 벨트 트러스 구조에서 배웠죠. 벨트 트러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튜블러 코어, 전단벽이죠. 전단벽 등이 필요하고 또는 여기 연결복, 커플러 빔 등이 어쨌든 메가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칼럼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재가 되게 기둥의 사이즈가 큰 거를 메가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즈의 어느 정도가 메가 기둥이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보통 1m 이상의 정사각형 철근 콘크리트 보라면 1m 이상 되는 큰 기둥을 메가 기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초고층 건물에서는 높이가 되게 높기 때문에
기둥에 작용하는 큰 축방향력이 있습니다. 압축력 등의 큰 축방향력이 작용하고요. 거기다가 횡력에도, 바람이나 지진에 대한 횡력에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큰 단면에 매우 큰 단면을 가진 기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보시면 그 일반적으로 아울리거 위치에 해당되는 곳에 있거나 또는 건물의 외측면, 모서리 부분에 주로 많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면에 그 모서리나 또는 외곽에 형성을 시켜서 보통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 기둥 사용 시 중력 하중에 대한 이제 거동 중에서 좀 살펴볼 것들은 보면,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죠. 아래 그림은 어떻게 보면 그 새기둥들이 보이죠. 이런 새기둥들은 보통 중력 저항용으로만 많이 사용을 하죠.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들 새기둥들의 하중을 매각 기둥으로 전달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장치 필요하고, 그리고 전달된 중력 하중에 대하여 매각 기둥이 물론 안전성과 사용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서 어쨌든 새기둥 각층 바닥 슬라브에서 작용하는 하중들을 새기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새기둥을 받치는 보나 가로보나 아니면 가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매각 기둥을 통해서 기초로 전달시키는 하중 전달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밑에는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에서 중력 하중 전달 경로를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새기둥과 보가 트랜스퍼 트러스의 역할을 하여 중력 하중을 매각 기둥에 전달하는 건데, 보시면 각층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의 하중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새기둥, 중력 하중 저항용인 새기둥을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에 그 비랜딜 트러스거나 또는 그냥 트러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매각 칼럼으로 전달을 시킵니다. 매각 칼럼으로 전달시키고 그것들이 기초를 통해서 집안으로 하중 전달시키는 전달 메커니즘도 하나 예고요. 또는 두 번째 그림, 가운데 그림은 새기둥의 중력 하중이 여기는 벨트월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벨트월을 통해서 매각 기둥으로 전달하는 구조 시스템인데, 여기 보면 벨트월이라는 게 보면 춤이 큰 보죠. 전이보,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전이보 또는 전이 트러스 같은 것들이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그림에서 보면 이런 벨트월이라고 표현한 춤이 큰 보가 여기 보면 트러스가 진한 이면에 그렇죠? 여러 개 층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층을 통해서 이 중간에 껴져 있는 새기둥들이 그렇죠? 이 전이복 또는 벨트월에 지지대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지가 되어 있는 형태고, 그래서 각 바닥 하중들이 이 새기둥을 통해서 이 전이복, 벨트월, 전이 트러스에 또 전달이 돼서 그것들이 매각 컬럼에 양쪽에 있는 매각 컬럼에 전달시키는 이런 전달 구조도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새기둥의 중력 하중이 메가 브레이스를 통해서 매각 기둥에 전달되는 형태로, 여기도 보면 그 몇 층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큰 메가 브레이스가 보이죠. 메가 브레이스가 이게 보면 횡력 저항 수직 트러스의 일종으로서 횡력 저항용이기도 하지만 역할도 하지만 경사진 기둥과 같이 같은 역할을 해서 중력 하중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 하중 경로는 각층 바닥에서 새기둥을 통해서 메가 브레이스를 통해서 메가 컬럼에 전달되는 형태, 그리고 이것들이 기초를 통해서 집안에 전달되는 형태를 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 기둥들은 보시면 일반 기둥, 왼쪽에 보면 일반 기둥의 배열이라고 한다면 메가 컬럼들은 이 같은 단면적, 이 기둥의 전체의 단면적을 어떻게 보면 4로 나눠서 4등분을 해서 모서리 쪽에 만약 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건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면 2차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단면 2차 모멘트 때문에 구조적 성능, 특히 횡력 저항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메가 기둥이 모서리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집중 배치됐을 때 횡력 저항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조 시스템과 총 기둥 면적의 합이 같을 때 메가 기둥을 사용 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용 시 횡력 저항에 대한 효율이 더 뛰어나며, 그죠? 단면 이차 모멘트가 크고, 그래서 메가 기둥이 외곽 쪽으로 배치될수록 횡력 저항에 유리하다는 구조적 효율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이들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의 장점과 고려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구조적인 측면으로서 그 앞에서 설명했듯이 외주부 전체 폭을 횡력 저항에 사용함으로써, 왜냐하면 메가 컬럼을 외곽에 배치를 하니까 횡력에 대한 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기둥 단면이 매우 크므로 컬럼 쇼트닝 이펙트, 컬럼 부동 축소에 대한 영향이 덜하다. 그렇죠? 작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주부의 기둥이 많지 않아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개구부가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망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건 건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큰 하중이 전이되므로 접합부의 상세한 해석과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적인 측면으로는 대형 부재이므로 제작에 대한 고려, 양중에 대한 고려, 조립에 대한 고려 등 시공성의 이제 고려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성은 좀 떨어지겠죠. 대형 부조분들을 구축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축적인 측면으로의 고려사항은 하중 전달, 트랜스퍼죠. 트랜스퍼를 위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벨트월, 또 메가 트러스 등의 배치 기구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층에 어떻게 보면 피난층이라고 하죠. 피난층을 이용해서 이런 전이복 또는 전이 트러스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번은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의 대표적인 홍콩 상하이은행 HSBC라고 하죠. 은행에 대한 구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의 적용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HSBC 홍콩 상하이은행인데 어떻게 보면 골조가 어떻게 보면 보이죠. 그렇죠? 외곽에 노출돼서 어떻게 보면 외곽에 노출된 구조의 조형미로서의 구각을 시킨 어떻게 보면 구조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보시면 평면적인 것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8개의 조합형 메가 기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한 기둥마다 어떻게 보면 원형 기둥으로 구성된 4개의 기둥이 어떻게 보면 조합돼서 한 개의 메가 컬럼을 형성시키고 있죠. 그죠? 메가 컬럼을 형성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양쪽에 이런 컬럼들이 있다고 치면 그 메가 컬럼과 메가 컬럼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트러스가 지나가는 겁니다. 트러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요렇게 그렇죠? 보면 메가 컬럼은 인면에서 보면 요열이 해당되겠죠. 그렇죠? 요열과 요열. 그렇죠? 여기 앞에서 보면 두 기둥.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두 기둥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 트러스 같이 생긴 게 보면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쪽에서 반반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바깥쪽으로도 나가 있죠.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트러스가 일부,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트러스가 일부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까 트러스가 이쪽에서 또 이렇게 좀 또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트러스가 이 중앙부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강관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강관이 보이시나요? 근데 이 강관이 이 밑에 트러스까지 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매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가 기둥을 연결하는 이 트러스 형태의 어떻게 보면 매가 트러스에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층들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뭐로? 강관으로, 원형 강관으로 어떻게 보면 바닥판을 매단 매가 트러스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강관이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강관이 매달고 있는, 그죠? 매달고 있는 강관들이 가운데 라인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면에서 보이는 어떻게 보면 트러스들이, 삼각형의 트러스들이 어떻게 보면 각 조합형 기둥의 두 열에 지나가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두 개씩이 이런 트러스가 지나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열별로 보면 8개, 그죠? 메가 트러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요 그 4개의 조합형 기둥을 메가 컬럼이라고 부르고, 이게 여러 층을 그 달대인 인장재로서 다 매달고 있는 여기 트러스를 메가 트러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기둥과 메가 트러스가 이루어지는 골조를 우리는 메가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가 프레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인장재로서 트러스가 이 층을, 중간에 껴있는 층을 달아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달아매고, 양쪽도 달아매고 있음을 네 층마다, 메인 메가 트러스에서 밑에 층을 달아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요금 좀 더 좀 확대한 사진이죠. 확대한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메가 컬럼이 있죠. 마스터라고 부르는 메가 컬럼이 4개의 기둥의, 원형 기둥의 조합 형태로 있고, 그 이 4개의 기둥, 원형 기둥들은 중간에 수평제로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층의 층 라인에 그 내면에 해당되겠죠. 내면에 한 면만 보이고 있는데 내면에 이렇게 꽉 잡고 있고, 그 사이에 대각선으로 또 수평 브레이싱이 또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요 트러스가 요게 어떻게 보면 인장 요소죠. 여기 사제로 인장재, 그 다음에 요 가로재는 압축재일 겁니다. 압축재고, 요 강관이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어 요것도 인장재고요. 그렇죠? 인장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네. 인장재. 저런 형태를 보이고, 위층의 그 인장재는 그래서 그죠? 단절돼 있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껴있는 수계층의 바닥 슬라브를 매달고 있는, 그죠? 좀 특별한 구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가 컬럼들이, 마스터라고 하는 메가 컬럼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스펜션 트러스라고 부르고 있네요. 이 메가 트러스를. 왜냐? 이것들이 매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장재로서, 그리고 인장재로서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 트러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거라고 부르는 거는 원형 강간. 그렇죠? 행거가 여기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이쪽도 있고요. 그렇죠? 원형 강간으로 매다는 형태. 그리고 그래서 각 바닥에 골조가 있죠. 바닥판 구조 시스템을 행거를 통해서, 그렇죠? 행거를 통해서, 서스펜션 트러스를 통해서 메가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시키는 형태입니다. 물론 보시면 그 각층 바닥 여기 보면 여기 요 보라 그러면 요 보는 한쪽은 메가 컬럼에 기대어 있고요. 지지가 되고, 한쪽은 여기 행거 원형 강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중들은 어떻게 보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은 바로, 그죠? 바닥판에 반은 메가 컬럼으로 바로 전달이 되고, 요 반 하중은, 그죠? 행거로 전달이 돼서 왼쪽으로 메가 컬럼으로 전달되는 힘은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죠? 이에 반해서 행거로 전달되는 하중은 위로 힘이 올라가서, 그죠? 그래서 서스펜션 트러스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메가 컬럼에서 다시 또 내려오는 형태의 힘의 전달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통 골조가 바깥으로 나와서 구조 조형적인 요소로서 활용된다고 해서 외골격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엔 옆면이죠. 요 옆면에서 요쪽에서 보면은 보시면 요 메가 컬럼과 메가 컬럼 사이를 여기 X자에, 그렇죠? X자에 어떻게 보면 트러스 골조로서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트러스 골조로서 이게 이제 트러스 골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내려왔으면 그 끝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내렸으면 어떻게 보면 가세 골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 그죠? 중간중간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밑에도 있겠죠. 이렇게 중간중간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가 트러스가 아까 그 서스펜션 트러스가 있는 부분에서만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조인데 어떻게 보면 X자형 트러스 골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풍하중이나 지진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작용하는 골조와 메가 컬럼과 그 다음에 X자형 트러스 골조가 연결됨으로써 이쪽으로 그렇죠?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한 횡력 저항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부인데 내부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제가 그 메가 컬럼의 경우에는 수평재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수평재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죠? 매칭해서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 낱개 네 개의 단일 원형 기둥을 조합해서 힘을 받는 큰 기둥으로 메가 기둥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X자형 또 그 가로 부재가 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이는데 가로 부재가 좀 사진에서 보이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횡력에 대한 바닥의 강한 경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메가 기둥 사이사이에 그 수평 가세를 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메가 프레임의 구조 시스템의 적용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또 대표적인 메가 프레임의 구조 시스템 중에 또 대표적으로 또 홍콩에 있는 보면 중국은행, 그죠? 뱅크 오브 차이나 이것도 유명하죠. 뱅크 오브 차이나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 뱅크 오브 차이나도 어떻게 보면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여기 보면 정사각형 평면을 쥐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아마 한 면이 52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기둥이 메가 컬럼이 SIC 기둥으로서 이렇게 모서리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모서리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구획하냐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굽고 이렇게 구획해서 분할해서 삼각형이죠. 삼각형 4개가 높이별로 올라가는 높이가 틀립니다. 그렇죠? 삼각형 높이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조 시스템을 만든 건데 기하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중앙부에 있는 기둥이 중간에서 갑자기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갑자기 밑에는 없는데 근데 이 삼각형 중앙부 어떻게 보면 건물 중앙부에 갑자기 생긴 이 기둥이 입체 트러스로 해서 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입체 트러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선으로 요 방향, 요 방향에 있는 모서리 메가 기둥에 전달되는 형태의 입체 트러스형 어떻게 보면 하중 전달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또한 유명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 뱅크 오브 차이나는 메가 기둥이 모서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차원 입체 트러스를 통해서 가운데 기둥을 받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인 그 네 분할된
이 삼각형에 있는 벽면에는 또 대형 가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 대형 가세는 횡력에 대한 그 브레이싱 시스템, 가세골조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기울어져 있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중력 하중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대형 가세가 설치를 해서 또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모티브는 대나무라고 해서 그 강건함 이런 거를 모티브로 했다 그러죠. 그래서 대나무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거는 더 올라가고 그렇죠? 어디는 더 솟구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대나무에 솟구치는 마디를 이렇게 묶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가 프레임 구조로서 또 대표적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전이 기둥, 기둥을 전이시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모서리의 메가 기둥과 그 다음에 어느 층에서 갑자기 나타냈던 삼각형의 모서리의 꼭지점에, 그렇죠? 꼭지점에 기둥을 하나 배치를 해야 되니까 중앙부 기둥을 받치는 입체 3차원 입체 트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모서리에 있는 52m라고 했네. 52m의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모서리의 메가 컬럼을 SIC 기둥으로 만들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중앙부에 아마 삼각형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요 중앙부에 이제 기둥이 필요한 거죠. 기둥이 필요한데 요거를 어떻게 지지를 시켰냐? 요거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아마 요렇게 해서 4개의 그 모서리에 있는 메가 칼럼에 경사형 그죠? 입체 트러스로 이렇게 전이시킨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중앙부 마스터를 3차원 입체 트러스를 통해서 그렇죠? 모서리 메가 칼럼에 하중을 전달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 시스템으로서 또 되게 유명합니다. 요거는 이제 내부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내부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체 트러스가 이렇게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겠죠.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가 프레임 구조 시스템의 적용 요소로 또 하나의 요소가 다이아그레이드입니다. 다이아그레이드. 이거는 다이아그레이드 처음 나오는 용어죠. 다이아그리드는 보면 대각선, 그렇죠? 다이아고널과 그리드라는 격자의 합성어로서 다이아그리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철골 대각가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삼각 형태의 트러스 구조를 말합니다. 트러스 구조면서 가세 구조 시스템도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그리드의 경사진 뼈대는 기둥과 중력 하중을 받치는 그렇죠? 견디는 기둥과 또 횡력을 지지하는 가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건물이 받는 횡력과 중력 수직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그래서 횡강성을 높이는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더 보우 타워를 보여주고 있고 외곽에 그렇죠? 이렇게 철골의 대각가세가 압축제를 겸해서 설치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이어그리드가 적용된 메가 프레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영국 런던에 있는 거죠. 스위스 레타워의 외부와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외곽에 그렇죠? 외곽에 이거는 곡선을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렇죠? 곡면 형태를 띠고 있는 대각 철골 가세들이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도 할 수 있다. 그다음 이번에는 또 다른 다이어그리드 구조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뉴욕에 있는 허스트 타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스트 타워를 보는데 여기 보면 좀 여기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렇죠?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곡면이거나 평면이 아닌 그렇죠? 음각이 있는 형태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트러스는 또 입체 트러스, 그렇죠? 평면 트러스가 아니라 벽면에 입체 트러스가 또 같이 가미돼서, 그렇죠? 혼합돼서
구현된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중국 베이징에 있는 CCTV 본사, 그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쵸? 여기도 외곽에, 벽면 외곽에, 그쵸? 다이어그리드 메가 프레임이 쫙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캔틸레버죠. 그쵸? 캔틸레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캔틸레버의 효율이 뛰어난 건 또 트러스라고 하죠. 이걸 또 겸해서, 트러스의 역할을 겸해서 횡력뿐만 아니라 중력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만든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가 구조가 많이 보이는 초고층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초고층 구조 시스템의 등장 배경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 의미의 초고층 건물의 건설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서 주로 상업용 그리고 주거용으로 실용적인 목적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각종 산업 분야의 기술 발달이 거듭하면서 초고층 구조 시스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고강도 구조 재료의 발달, 그 다음에 신구조 재료 개발, 그 다음에 이런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시공성의 발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콘크리트를 양중을 해서 펌핑카로 양중해서 위로 높은 데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펌핑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는 구조 해석 및 설계법의 발달, 그쵸? 발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력과 건물의 역학적 고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엔지니어적인 예측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가능한 어떻게 보면 건축물의 높이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이 롯데월드타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송도에도 계속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초고층 건물이라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엔지니어적인 관점, 이 초고층 건물에 대한 그 높이나 그 정의는 시대적으로 달라지겠죠. 그 예전에는 한 10층만 되더라도 초고층 건물이라고 불렀을 거고요. 그죠? 저층 건물만 있었던 시대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초고층 건물에 대한 높이 기준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구조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초고층 건물에 대한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시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보면 건물 자체의 높이로 인하여 설계, 시공, 그리고 사용성에 있어서 주변의 다른 건물과 다른 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을, 그 횡력에 대한 좀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건물을 초고층 건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30층 또는 40층 이상의 건물로서, 요즘에는 초고층이면 50층 이상이라고 부르죠. 건물로서 높이 대 밑변의 비, 세장비라고 하죠. 전체 건물의 세장비, 이게 5 내지 7 이상의 건물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의는 건물 자체의 높이로 인하여 바람이나 지진 등과 같은 하중으로부터 발생하는, 그죠? 횡하중이 건물 구조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이거를 초고층 건물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설계 조건하에 건물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지진 또는 풍하중이 있겠죠. 예, 경제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구조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건물, 그렇죠? 특별한 구조 형식, 횡력 저항 시스템, 특별한 횡력 저항 시스템 또는 메가 구조 시스템이 필요한, 그렇죠? 도입이 필요한 건물들을 우리는 초고층 건물이라고 구조 엔지니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법적으로는 어떨까요? 건축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적으로 보면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또는 초고층 건축물, 또는 그 사이에 있는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우리는 고층 건물이라고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은
50m 이상입니다. 50m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그쵸? 건축물을 우리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걸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해서 고층 건축물 중에서 그렇죠?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게 살펴볼 것은 이게 보면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높이 200m 또는 그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인데 이런 건축물인 경우에는 보면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30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난층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옛날 롯데월드에 대해서 아울리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중간중간에 그 아울리거가 설치되는 층이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개 층마다 그렇죠? 그 피난층이 필요한 거고요. 이에 비해서 준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물의 2분의 1 지점, 높이 2분의 1 지점에 5층 내외에서 피난층이 하나 필요합니다. 하나.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실질적으로 49층을 많이 설계합니다. 50층 올라가면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49층이면 준초고층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전 그 피난층을 하나만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49층을 어떻게 보면 준초고층 건축물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1위는 부르주 칼리파, 그죠? 부르주 칼리파 높이 828m, 그렇죠? 충수 지상 기준 163층, 그렇죠? 이게 가장 1위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위네요. 롯데월드가 5위, 현재 5위고, 그렇죠? 높이는 555m 정도 되네요. 약. 그 다음에 층수는 123층. 그죠? 지상층 기준으로 가장. 그 다음에 뭐, 그죠? 이런 또 건물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순위들은 또 계속 매년 준공되면 이제 바뀌겠죠. 바뀌고 있겠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 초고층 구조 시스템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횡력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횡력 저항 시스템의 구조 계획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횡력 저항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초고층 구조 시스템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 동안 그동안 배웠던 건축 구조 시스템 중에서 앞에서 배웠던 강적 골조 시스템 배웠죠. 가세 골조 시스템,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구조 시스템, 그리고 가세 강접 혼합 구조 시스템, 그리고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 구조 시스템, 그리고 튜블러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스태거드 트러스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배우고 있는 메가 구조 시스템들이 어떻게 보면 초고층 구조 시스템의 종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구조 시스템의 구조적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건물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형상비, 세장비라고 하죠. 증가하여 세장해지므로 형상비에 따라 횡력에 대한 거동을 그렇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횡력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건물이 세장해지면 지진하중과 바람하중 등의 동적 하중에 대한 횡변이가 크게 증가합니다. 건물이 철렁철렁 하겠죠. 움직이겠죠. 수평적으로. 그래서 구조물이 위험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조적 고려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효과적인 횡력 저항 구조 시스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많은 횡력 저항 구조 시스템 중에서 그렇죠? 형태에 따라 어느 구조 시스템이 가장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층이죠. 층을 활용한 적절한 아울리거 및 벨트 트러스 설치 계획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고강도 고성능 구조 제조에 적절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건물의 형태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풍하중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좁아지거나 또는 곡면을 형성시키거나 또는 구멍을 가운데 그죠 뻥 뚫어서 풍화중이 그죠 영향을 좀 덜 받게 하거나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바람의 저항력을 덜 받기 위한 그죠 형태를 가지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런 풍동 실험을 해야 됩니다. 풍동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풍동 실험에 따른 건물의 횡변이 또는 풍진동 그죠? 이 풍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진 시스템이 별도로 또 검토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 초고층 구조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빨리 져야 되고 그렇죠? 빠른 시간에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짓는 중에 또 안전 장치를 둬야 되겠죠. 그 높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패너 하나하나 이렇게 망치나게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면 엄청난 재해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 뭐라 그러나 안전 구역 구역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시공 공법에 대한 고려가 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려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고층 구조 시스템의 적용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요소. 그래서 계속적인 얘기지만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초고층화됨에 따라서 수직 하중 및 지진이나 풍하중, 태풍과 등의 행력에 견딜 수 있는 건축 기술이 그죠? 필수적이죠. 그래서 필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 시스템의 적용 요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적용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적용 요소들이 보면 메가프레임, 오늘 배우는 메가프레임,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전단벽, 그 다음에 가세골조, 그 다음에 아울리거 및 벨트러스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튜뷸러 구조,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렸던 다이아그리드 구조 시스템 등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 적용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 강의 자료에서도 그 초고층 구조 시스템과 관련된 구조 시스템, 건축 구조 시스템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자료, 강의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좀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만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롯데월드 타워,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초고층 구조 시스템의 적용 요소들 또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설명드린 적 있고 여기 보면 건물 외곽에 8개의 메가 컬럼들이 배치가 있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메가 컬럼들이 맥시멈 큰 거는 몇 미터입니까?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3,500. 3.5m 곱하기 3.5m. 엄청나게 큰, 그쵸? 그 메가 컬럼이, 그쵸?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겠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또, 여기 보면 코어월, 메가 전단벽. 두께가 얼마죠? 최대, 그쵸? 2m입니다. 2m. 외곽에 있는 거. 엄청나게 큰 메스 콘크리트겠죠. 이런 것들이 메가 구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각 층에 또 아울리거가 있죠. 아울리거 층이 있습니다. 아울리거도 어떻게 보면 메가 구조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리거와 함께 또는 별도로 따로 설치되어 있는 벨트 트러스도 그렇죠? 메가 구조에 속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한 거죠. 설명한 거 보면 여기 부분에서는 몇 층인가요? 38에서 44인가요? 39에서 48. 그죠? 여기 5개 층. 5개 층에 아울리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울리거가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아울리거가 이렇게 설치됨을 대각가세 형식으로 설치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2층에서 76층 이 부분은 또 뭐 있습니까? 아울리거가 4개 층에 걸치된 아울리거가 또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벨트 트러스도 있네요. 그렇죠? 하부에는 벨트가 없었잖아요. 벨트 트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윗부분에는 여기는 몇 층입니까? 104층에서 107층 사이에는 벨트 트러스만 그죠? 벨트 트러스만 있네요. 벨트 트러스가 3개 층에 걸쳐서 설치가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울리거도 있는데요. 그렇죠? 아울리거도 벨트 트러스 아울리거는 없네요. 그렇죠? 아울리거는 없고 벨트 트러스만 있고 이 벨트 트러스에 다시 경사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주황색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메가 구조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최상부에는 다이아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물 최상부 첨탑부에 적용된 그 다이아그리드 구조 형식이 또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도 좀 메가 구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대경관 구조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경관 구조 시스템에도 메가 구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면 대경관 구조 시스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대경관 구조로 가면 이 대경관이라는 이 경관이 과연 몇 미터 기준이냐, 이것도 사실 시대적, 그렇죠?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명확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 대경관 구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휨부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휨 저항 구조 요소로는 구현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휨 저항 요소들은 단일 부재로 형성됨으로써 중위축을 기준으로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부 부분에서는 구조적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경관 구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로 부재의 주된 단면력이 축방향력, 그 인장력 또는 압축력을 주로 받는, 그렇죠?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아치는 뭐에 강하다고 그랬죠? 압축력. 그렇죠? 압축력이라는 축방향력에 강하고, 그리고 케이블 같은 인장 구조 요소는 인장에, 그렇죠? 강하죠. 그리고 트러스는, 그렇죠? 인장과 압축이 동시에 다 유리한, 그렇죠? 트러스라고 했어서 이런 대경관 구조 시스템은 트러스, 아치, 인장 구조 시스템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효율성과 함께 대경관의 공간 구축에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경관 구조 시스템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단면역에 축방향력만 작용하는 시스템 쪽으로, 그렇죠? 갈수록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강좌에서 배웠듯이 트러스 구조 시스템 배운 겁니다. 트러스 구조 시스템, 이게 대표적인 대경관 구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치 구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대경관 구조 시스템, 그리고 인장 구조 시스템. 인장 구조 시스템에서도 많다 그랬죠. 케이블 구조, 하이브리드 케이블 구조, 서스펜션 구조, 언더텐션, 막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대경관 구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는 트러스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고요. 아치 구조 시스템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장 구조 시스템을 통해서 케이블 구조 시스템, 현수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고, 하이브리드 케이블 구조 시스템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대경관 구조 시스템의 적용 요소로는 앞에 설명했던 트러스 구조, 아치 구조, 인장 구조, 쉼 저항 구조 시스템에서 다 배웠습니다. 배웠지만 이런 또 대경관 구조 시스템은 이 구조적 효율성도 뛰어나야 되겠지만, 물론 또 하나 고려될 게 대경관이다 보니까 이거를 시공 공법에 대한 고려를 우리는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그죠? 빨리 할까? 공기 단축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경관 구조 시스템의 요소로는 트러스가 있고, 아치가 있고, 그리고 아치의 3차원적인 동과 쉘이 있고, 면 요소 쉘이 있고, 그 인장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비효율적이지만 휨 저항 요소로도 대경관을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휨 저항 요소 PEB 시스템을 좀 많이 적용하는 편입니다. 그 대경관의 지분 구조 시스템으로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인장 구조 시스템에서 배웠죠. 이거는 댈러스 국제공항 터미널 빌딩인데, 여기 보면, 그죠? 이게 현수선으로 이렇게 장경간의 지붕을 지지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거를 경계 요소에 들어가는 되게 큰 메가 컬럼이 바깥쪽을 향해서, 그죠?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장 구조 시스템, 케이블 구조 시스템에서, 현수 구조 시스템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가 구조 요소라고, 메가 구조 부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경관 구조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휨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층수는 낮지만
많은 휨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휨 모멘트 영향에 의해서 기둥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기는 힘, 그렇죠?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그렇죠? 버트레스 형태의 이렇게 큰 메가 기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치나 돔 같은 경우에는 또 바깥쪽에 뭐가 생깁니까?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추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받치기 위해서 또 메가 구조 시스템이 또 경계 요소에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대경관 구조 시스템에서 이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대 관정도서관 메가구조, 저희 하위구조가 구조 설계했던 대표적 프로젝트로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가 기둥, 그죠? 조합형이죠. 네 개의 컬럼이 조합돼서 이루어지는 메가 컬럼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5개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5개의 기둥을 지지해서 날아가는 트러스가 있죠. 이거 메가 트러스. 그렇죠? 메가 트러스라고 해서 최대 경관 112.5m가 그렇죠? 2개 층에 해당돼서 엇갈려 가죠. 스태거드 트러스죠. 트러스로 가고 이들 강제는 구조용 고성능 강제인 HAS 650을 사용했다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최고 강도가 높은 고성능 강제로 사각 형태의 각관, 그렇죠? 트러스 같은 경우는 각관을 이용해서 각형 각관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꼭 참고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공법은요, 또 공법도 특이하다고 했죠. 리프트 공법과 슬라이딩 공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그 자료 안에 동영상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러스, 대경관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트러스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는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 이것도 트러스 구조 시스템이라는 앞에 강의 자료에서 그렇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간으로 구역된 평면 트러스도 있고 입체 트러스도 있는 조합 트러스로서 대경관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또 메가 컬럼들은 또 엄청나게 큽니다. SRC 구조로서 엄청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트러스는 슬라이딩 공법,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슬라이딩 공법을 통해서 건설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또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아치를 적용한 것도 이것도 설명드렸죠. 아치 구조 시스템에서 설명드렸고 이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그렇죠?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클라우드 포리스트 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돔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것도 메가 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번엔 돔 트러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죠. 여기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트러스가 돔을 형성시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무슨 링이라 그랬죠? 이거 압축링, 그렇죠? 바깥 친구는 인장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대형 트러스, 아치 트러스가 그렇죠? 아치 트러스로 구현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주 월드컵 경기장,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서스펜션 구조도 있죠. 여기 보면 그 마스터가 있고 여기에 케이블로 이렇게 매달죠. 매달는 서스펜션 구조. 그러면서 막 구조죠. 막 구조인데 이 막은 또 밑에 골조막 구조라고 해서 별도의 트러스가 이 안에 또 어마어마한 트러스가 또 형성되어 있죠. 그 트러스들은 또 마스터를 통한 케이블로 매달려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메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적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휨 저항 구조 시스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거지만 또 이거를 이용해서 또 대경관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PEB 시스템, 프리 엔지니어드 빌딩이라고 부르죠. PEB를 이걸 해서 어떻게 보면 공업화 박판 강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기둥도 여기 보시면
기둥도 H형광 형태의 변단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테이퍼지게 보도 변단면으로 그죠? 테이퍼지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멘트, 휨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단면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휨 모멘트가 큰 쪽은 단면의 크기를 크게 하고, 여기는 기둥과 걷어가 만나는 쪽에 그죠? 큰 단면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휨 모멘트가 작은 기둥의 경우 밑에 부분은 좀 작게, 단면에 작게, 그 다음 중앙부도 좀 작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H형광 형태로 조립해서 만든 거죠. 그걸 조립했는데 이런 것들이 플레이트와 플레이트를 용접을 통해서 그죠? 붙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휨 저항 구조 시스템을 중에서도 그나마 효율적인 거죠. 그죠? 이 단면을 힘을 많이 받는 거를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면 낭비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없애서 그나마 구조적 효율성을 높인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저희가 뭐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구조 보강을 한 프로젝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PB 구조는 80m 정도 달라갑니다. 연간이 80m. 그러다 보니까 이 PB를 구성하는 보와 기둥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메가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프로젝트의 구조 보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관으로 이렇게 보강을 한 게 보이시나요? 강관으로. PB의 단점은 어떻게 보면 이 단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 성능이 좀 취약합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서브빔들이 없기 때문에 서브빔들이 없고 Z 형광의 펄인을 이렇게 보내는 형태로 횡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세로 그죠? 버팀대를 일일이 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죠. 횡지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볼을 그죠? 보부의 횡자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왜 보강을 했느냐? 많이 쳐졌어요.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보가 많이 쳐졌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처짐량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보면 이게 PB 구조가 마우나 리조트가 이제 붕괴됐었잖아요. 눈동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옆으로 이게 쓰러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횡지지보를 설치해서 구조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력상 조금 취약한 부분은 이게 철판 보강, 철판을 하나 덧댄 겁니다. 이게 덧붙였죠. 이렇게 덧붙여서 보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변 방향으로는 이렇게 강광 가세를 설치해서 그렇죠? 횡력에 대해서 추가 보강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메가 구조 시스템의 디자인적 사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직 하중 정달 시스템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림들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트랜스퍼 시킨 거죠. 트랜스퍼 시키는데 이 메가 트러스로 하중을 전이시켜서 양쪽에 있는 기둥으로 전이시키는 구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3개층을 메가 트러스로 형성시킨 거고, 맨 오른쪽 그림은 더 많은 층수, 6개 층, 7개 층, 그렇죠? 이렇게 시킨 거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 구조물을 아예 전체를 트러스화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메가 트러스와 가세 구조를 통한 수직 하중 전달 시스템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이제 메가 구조로서 아치죠. 이건 아치. 이거는 서스펜셜. 그렇죠? 서스펜 인장 요소. 이거는 아치와 서스펜셜 구조가 같이 조합되어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죠. 그랬을 때 아치와 이 서스펜션 구조를 우리는 메가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 그림은 아치 구조를 통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새기둥을 큰 아치가 견디고 있고, 그 밑에 부분은 매달고 있는 거죠. 각층의 바닥판을 매달고 있는 거고, 가운데 그림은 서스펜션에 해당되는 매우 큰 메가 구조가 기둥을 받침부로 매달려 있고, 그래서 상부의 새기둥은 그 위에 올라 태워져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매달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아치를 이용해서 위에 지지하고 밑에 매달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을 부재를 이용해서 위에서 지지하고 밑에 매달고, 이런 형태의 메가 구조도 상상이 가능하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아치죠. 아치인데 상부의 구조물은 지지시키고 하부의 구조물은 매칭을 매다는 구조로. 그렇죠? 기둥은 가운데 놓고 캔틸레버 형태로 뽑은 거고, 이것도 캔틸레버 형태로 설치를 하되 양쪽의 캔틸레버 형태를 서스펜션 부재로 만들어서 위에 부재는 지지하고 밑에 부재는 매달고, 이거는 아치와 서스펜션 구조를 조합해 시킨 거죠. 그렇죠? 그 대신 기둥은 여기까지 쭉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이런 구조도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다.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요거 말고도 별도의 횡력 저항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중력 하중 전달 시스템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기둥도 이렇게 촘촘히 배치를 할 수 있고, 이거는 하중을 아예 전이시키지 않고 쭉 똑바로 내렸어요. 그렇죠? 하중을 이렇게 쭉 직접적으로 하중을 이렇게 쭉 전달시켰는데, 요거를 이제 몰아서 가운데로 형성시키고 나머지는 캔틸레버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곽에 메가 컬럼이 되겠죠. 메가 컬럼을 아예 이렇게 놓고 장경관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운데에는 메가 기둥이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직 하중을 분산 또는 집중을 통해서 하부로 전달시키는, 그렇죠? 요거는 위에도 있네요. 위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어서 매단 구조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메가 컬럼과 메가 전이보, 서스펜션보를 설치하고 일단 매달 형태. 그렇죠? 이것도 위에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메가. 어쨌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요번도 또 하나 얘인데, 요번에는 서스펜션 구조 얘죠. 이거는 메가 컬럼, 그 다음에 메가 거더를 설치해서 메가 프레임을 형성시키고 매칭을 다 매단 거죠. 그래서 서스펜션으로 매달아서 설치한 거고, 이것도 메가 컬럼을 중앙에 메가 서스펜션 거더를 맨 위층에 놓고 다 매달았죠. 그렇죠?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런 엄청나게 커지겠죠. 메가 컬럼과 메가, 그렇죠? 메가 서스펜션 보가. 요거는 아까 그 상하이뱅크인가요? 총콩에 있는 상하이뱅크의 어떻게 보면 하중 전달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상하이뱅크는 위에 여기가 트러스지만 이거는 힘재로 그냥 형성시킨 거고요. 또는 트러스로 형성시킨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전이보 형태로. 그래서 매단 구조. 요거는 메가 컬럼 서스펜션 보가 이렇게 휨제나 또는 트러스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각 층별로 매다는 거고, 그렇죠? 층별로 이런 것들이 계속 조합해서 올라가면 초고층 건물이 되는 거죠, 결국. 그렇죠? 그리고 요건 어떻게 됐습니까? 메가 컬럼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메가 트러스, 메가 전이보가 어쨌든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나요? 가운데는 없나요? 예. 그림이 보면 이렇게 보가 있고, 여기 가운데 놓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있어서 이쪽 위에 보는 또는 트러스는 위에 하중을 지지하고 밑에는 매달고, 또 여기 있는 보는 위에 거는 지지하고 밑에서 매달고, 그렇죠? 이런 형태.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나? 요거는 메가 컬럼 있고 메가 트러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위에 있는 거는 지지하고 매달고, 여기도 지지하고 매달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번에는 메가 컬럼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렇죠? 이거 맨 위에 있는 게 뭐죠? 아치죠. 그렇죠? 아치.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밑에는 서스펜션. 메가 이렇게 보내놓고 여기 다 달아맨 거죠. 그렇죠? 다 달아맨 거 형태고. 이거는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메가 컬럼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메가 컬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인에 트러스가 있네요. 하나, 둘, 세 개층 트러스가 있어서 위에 지지시키고, 위에서 지지시키고, 이거 다 위에서, 그렇죠? 지지만 시키는 건데 매다는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도 전이 트러스를 형성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기둥이 4개. 여기가 기둥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양쪽에 기둥을 이렇게 형성시키고 외곽에 있는 기둥을 통해서 트러스들을, 그렇죠? 트러스들을, 큰 트러스들을 전층으로 형성시켜서 만든 장경관 구조 시스템이네요. 이 트러스들을 스태거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스태거드 트러스 구조 시스템에서 배웠습니다. 스태거드도 하고 뭐 군데 넣어서 지지를 시키기도 하고 매달기도 하고 겸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번에도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하죠?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어떤 거죠? 기둥이? 3개. 하나, 둘, 셋. 평면적으로 하나, 둘, 3개 있죠? 요 반대편에도 하나, 둘,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트러스로 그렇죠? 이렇게 보내고 이쪽으로도 뭐가 트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러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격자부 형태로 그죠? 격자부 형태로 바닥판을 부획한 형태죠. 그죠? 그 중첩적 전이 트러스 골조가 모듈화된 구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메가구조 시스템에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2021년 2학기 건축 구조 시스템을 주제로 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